자,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OBS 법전 시간. 어렵게 느껴지는 법조계의 이슈와 사건들을 유쾌, 상쾌, 통쾌하게 풀어주실 법조계 바이타민. 법률사무소 비상의 구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2주 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우리 청취자분들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떤 사건 가져오셨습니까? 네, 제가 최근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께서 그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손님 때문에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고객은 처음에는 굉장히 매너 있고 멋진 분처럼 행동하셨는데 네. 몇 번 이제 의뢰인 가게를 방문한 이후부터 가게 직원이 밖에서 담배 피는 것을 보았다. 행주를 잡았던 손으로 샌드위치를 만졌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셔서 이제 몇 번 음식값을 이제 지불하지 않은 채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셨고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이제 불편하니까 돈을 받지 않고 돌려보는 일이 반복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 의뢰인분 가게에 방문하면서 이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샌드위치를 가져가거나 계산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 위생 업장으로 신고하겠다. 가태료를 맞게 해주겠다. 못 베어 먹었다는 등 이제 무례한 행동과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이제 의뢰인분과 직원들을 반복해서 괴롭혔던 사건입니다. 아니, 샌드위치가 비위생적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날 하루 그런 모습을 봤다. 다음부터 안 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계속 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불만을 막 접수를 하면서 무료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계속 가. 네. 이거는 상습적인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가게 주인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의뢰인분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의뢰인께서 그분이 올 때마다 이제 가슴이 막 떨리고 막 참기 어려운 이제 이 합병이 막 생기시고 심지어 불면증, 불안장애까지 생겨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치료도 받으시고 도저히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지경까지 오셨고 직원들도 그 손님이 올까봐 너무 무서워서 일을 못하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영업 자체가 이제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렇죠. 막말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구민혜 변호사를 찾아온 사건인데 요즘엔 사실 갑질이라는 말이 굉장히 심심찮게 많이 쓰입니다. 직장에선 물론이고요. 식당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가게, 백화점 등등. 점원을 향해서도 손님이 갑질을 하는 경우, 식당 주인을 향해서도 갑질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우리 법에서도 갑질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죠. 법조항으로도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갑질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그래요? 갑질이라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어떠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요. 직장, 학교 비롯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두 번 이상은 누군가의 갑질로 인해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한 갑질에 대해서 법률적이나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추세고 나 아니 누군가를 대할 때 배려와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러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의 어떤 철퇴를 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당연히 법률적으로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갑질. 그러니까는 이 질이라는 말을 떠나서 갑이라는 것이 갑을 상태를 봤을 때 갑이 나보다 을보다는 위에 있는 우위에 있는 위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봤을 때 을보다 더 뭔가 힘이 더 세거나 아니면 을을 조종할 수 있는 위치 혹은 을이 뭔가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위치 우위에 있는 사람이 뭔가 부당한 행동을 한다. 부당한 언행을 한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고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금 오늘은 손님과 주인의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손님들의 부당한 갑질, 무례한 언행 이런 걸로 인해서 변호사님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신지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일단 고객으로서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장 내에서 행패를 벌인다거나 이런 경우는 형사상 영업방해,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또 이제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거나 하면 공갈 또는 협박의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또 가능합니다. 또 우리 형법에서 영업방해 같은 경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뭐 위계,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서 사람의 그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력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행패를 부린다거나 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영업을 방해한다면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해서 우리 형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뭐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만약 협박을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공갈 또는 공갈 미수죄에 해당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정도의 부당한 갑질이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이 2차, 3차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 판례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한창 코로나19가 심각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막 시행되고 있을 무렵에 뛰어앉기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바로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이 앉았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막말을 하고 거기가 이제 고기를 먹는 식당이었는데 고기값을 환불해 달라. 돌려주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으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 되게 구체적인 공갈을 했죠. 그런 협박을 한 모녀에 대해서 법원이 공갈 미수죄를 인정하여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어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하고 항의를 하는 건 괜찮은 거죠. 그렇죠. 네, 항의를 하는 건 괜찮지만 실제로 내가 이거를 신고를 해서 벌금을 뭐 얼마를 물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공갈 협박에 해당된다. 그렇죠. 그 벌금을 물도록 할 거니까 나를 입막음하려면 고깃값을 환불해 달라 또는 돈을 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거니까 공갈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손님의 부당한 갑질과 무례한 언행으로 법적 대응을 한 사건들과 판례, 실제 변호사님이 맡으셨던 사건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또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이제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주변 사람들한테 유포하거나 또 이제 요즘 워낙 그 지역 카페나 맘카페들이 워낙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카페 게시판에 이제 이용 후기라던가 그런 이제 아니면 이런 가게 조심하세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올리면서 근데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이제 올려서 이런 거 너무 무서워요. 네. 근데 이제 카페 일단 회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순식간에 게시가 되자마자 이제 유포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접하게 되고 또 여기저기 또 유포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 당연히 의뢰인의 가게 자체가 이제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쭉 매출이 끊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 영업을 방해한 손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고 그 고소한 이후에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이제 피해 보상도 받게 됐던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큰 사건이에요, 그죠?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가게를 운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손님 입장에서는 어떤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가게들이 거짓, 허위 사실을 본인들의 가게에 대해서 유포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가짜 후기 같은 것들을 올려서 가봤는데 진짜 맛없고 진짜 깨끗하지 않고 진짜 이 후기는 정말 손님이 썼다고는 볼 수 없는 뭐 그런 것들도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뭐 처벌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이거는 본인들이 올린 거니까 일단 본인들이 일단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 방해로 올리기는 어렵고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어느 가게를 갔는데 그 가게가 나의 기준에서는 너무 맛있는데 누군가의 기준에서는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본인의 생각이지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명예훼손이라던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업무방해로 의율하기는 어렵고 이제 그야말로 어떤 사실이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이 뭐 담배를 밖에서 피고 와서 손도 안 씻고 뭐 음식을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했다거나 사실이 입증이 가능한 부분을 허위로 조작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럼 그 가게의 후기를 그 직원이 썼어요. 그런 건요?
직원이 만약에 사실을 썼으면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업무 방해에 또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고의가 있어야 되니까. 옆 가게에서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데 옆 가게 직원이 나쁘게 썼어요, 이쪽을. 만약에 그게 허위 사실이면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어. 그런 경우에도 영업 방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맛있는 가게인데 맛없다. 이건 네. 내 기준에선 맛없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위생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 고기나 이런 것들이 뭐 신선도가 떨어진다거나 뭔가 사실이 아닌 부분들 이거는 이제 사실로 입증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의견이냐 생각이냐랑 달리는데 나의 의견과 생각으로만큼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비슷한 업종의 가게가 주변에 생겼어요. 근데 그 가게에서 본인의 가게 분명히 그 가게에서 일을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봤는데 거기에 뭐 단골 손님이신지 아니면 뭐 관계가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의 가게에 와서 자꾸 이렇게 좀 틱틱틱틱 거리시고 자꾸 뭐 안 되는 걸 요구하시고 뭐 그렇게 해서 친절하게 분명히 응대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후기 별점 테러를 엄청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뭐 별점이라는 게 조금 젊은 층이 이용하는 가게가 아닌 이상은 이게 막 달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점 테러를 몇 분이 하고 나니 거기는 가게가 완전 별점이 뭐 1개 반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찾아오려고 해도 별점 자체가 낮으니까 이젠 찾아오질 않는 거죠. 그걸 보고. 네, 그런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그 배달 어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되고 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해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미 영업 매출이 떨어진 다음에 회복하기는 사실 쉽지는 그렇죠. 않죠. 네, 가게 한번 여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자,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법조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사례처럼 이 손님들의 갑질, 피해, 뭐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뭐 이런 거 영업방해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갑질 피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고통을 입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형사사건으로 아까 그 벌금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민사로 또 이 업주분께서 이 모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고 이 해당 법원에서는 이 그 모녀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해서 이 피해자에게 1,4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분 같이 손님의 부당한 갑질로 인해서 정신적 물리적 손해를 입으셨다 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걸 진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내가 손해 입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입증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주장하니 원고가 이 내용들을 다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보통 이제 초기에 내가 만약에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당황해서 이제 내가 처음에는 뭐 녹음을 한거나 그다음에 관련 자료를 뭐 수집을 못하지만 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러한 이제 그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녹음을 하시거나 아니면 메시지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장해 놓거나 그런 방법이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목격자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해 놓고 만약에 다른 손님이다. 그러면 손님한테 그런 내용들을 뭐 녹음을 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연락처를 확보해 놓으셔서 나중에 이제 필요시에 증언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동경님께서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는 고객 서비스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이 상품 정보를 잘못 인지해 놓고 이미 개봉을 하고 사용한 상품을 반품해 주세요라는 고객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욕설까지 뱉는 일도 있었습니다. 리뷰에 이런 내용을 유포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연락해서 협박한 적도 있었네요. 그때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 외에 이렇게 AS 전화 받으시는 분들 전화 연결할 때 그거 이후로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네. 당신의 소중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멘트가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많이 도움 요청하십니까? 네, 간혹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일단 거기에 관련된 또 법이 또 제정이 돼서 어. 일단 1차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시고 그래서 음. 관련해서 회사 측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은 이제 그런 블랙 컨슈머들에 대해서 네.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사적으로 더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경우다. 그러시면은 이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손해배상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보통은 형사 사건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민사 손해배상까지 합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블랙 컨슈머한테는 그냥 저주자 하는 경우들이 또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네. 합니다. 예, 그냥 크게 일을 확대하지 말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자 이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러질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8436님께서도 이런 업무 방해하는 사람 없이 서로 배려해주는 기분 좋은 가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말이에요. 요즘은 왜 이렇게 이런 게 어려운 건지 세상이 훈훈해지기를 서로 배려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했던 세상이 참 그리운데요. 분명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라는 말씀. 맞습니다. 예, 따뜻한 세상.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추울 땐 진짜 그리워요. 208 하나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이나 담배를 사도 피의자인 청소년들은 벌금이나 죗값 크게 안 받고 판매를 한 피해자 업주에게만 영업정지나 벌금 액수가 너무 크던데 그건 도대체 왜 그런가요? 저희 삼촌이 파전 가게를 하시거든요. 근데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을 마셔서 영업정지를 당하셨거든요. 진짜 너무 억울했습니다. 죄는 청소년들이 지었는데 벌은 업주만 받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우리 그런 사안들이 이제 영업주들이 신분증 확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게을리하시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영업주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런 처분들이 좀 강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걸 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것도 이제 내가 아무리 확인을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경우에 또 정지 처분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조만간에 이 얘기는 조금 자세하게 OBS 법전 시간에 다뤄볼 예정이어서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갑질을 하는 손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이제 손님들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식당이나 가게 부주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소개를 해볼까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네, 얼마 전 카페에서 음료를 배달하여 마셨는데 음료 안에 들어있던 다량의 플라스틱 조각을 함께 먹어서 이 복통으로 인해서 결국 태아를 유산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맞아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뉴스를 보고 저 또한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아이를 잃은 피해자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지 정말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당시 이 사건을 보도했던 기자가 조사해 보니 해당 카페에서 음료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믹서기에 넣으면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 함께 들어가서 같이 믹서기에 갈려서 이걸 모른 채 피해자에게 배달돼서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 함께 들어가 갈렸으면 소리도 컸을 거고요. 그렇죠. 이걸 넣는 걸 몰랐을까요? 너무 주문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정도는 이제 챙기면서 주의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게 이 그럼요. 업주들의 의무인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잃는 고통을 겪게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뭘로 해도 위로가 안 되죠. 아무리 큰 돈으로 배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뭐 식중독, 뭐 알러지 이런 손해를 입어서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분들이 계시죠. 네, 간혹 있습니다. 이제 뭐 일가족이 다 함께 이제 즐거운 날이어서 다 함께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온 가족이 다 식중독에 걸려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고령의 그 노약자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심각하게 그 탈수 증세나 배앓이를 심하게 하거나 해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보통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바로 이제 원인과 결과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증거 확보를 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제 병원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게 일어났는지 그런 거에 대한 소견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해당 업체한테도 연락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물론 이
뭐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뭐 먹고 또 탈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을 또 업주랑 통화를 하면서 확보해 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뭐 손해가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은 합의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소송까지 가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뭐 이게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이제 부모님 한 분이 식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식중독에 걸렸는데 부모님 중 한 분이 몸이 더 안 좋으신 상황이셔서 심한 탈수 증세를 겪고 중환자실까지 갈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회복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건강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한 추가적인 또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피해 보상까지 받고자 했는데 치료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으셨으니까 그쵸. 그 기간에 대한 네, 거기에도 나 일도 못 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한 명 붙어서 간호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손해를 다 이제 확대해서 그걸 다 지급해 달라고 했더니 업주는 그건 못 해주겠다. 네, 식중독에 대한. 네, 식중독 그 치료비만 딱 해주겠다. 그리고 원래 몸이 약했고 안 좋았을 수 있는데 왜 그게 다 나의 책임이냐 이렇게 나오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뭐 결국은 합의가 안 되게 된 거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결국은? 뭐 일단은 가장 이런 경우에 사실 민사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쪽에서 청구하는 쪽에서 모든 걸 다 입증해야 되는 이제 입증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식중독이 났기 때문에 또 행정처분 아까 말했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나 또 과태료 처분 같은 게 날 수 있게끔 또 이제 행정당국에 또 신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서 합의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 지금 문자창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지금은 손님의 입장에서 이제 주인에게 하는 소송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아까의 이야기에서 조금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89님께서 저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저희 가게에서 술을 팔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합니다. 경찰관들이 수시로 출동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저희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다 그냥 가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업무 방해에 해당될까요? 일단은 경찰관이 신고를 했을 때 그 신고자가 누군지를 사실 밝히지는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근데 경찰도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신고가 되고 있고 허위 신고잖아요. 예, 허위 신고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경찰 쪽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술을 파는 걸 봤어요. 술을 판다고 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출동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경찰은 네, 무조건 출동을 들으면 신고가 네. 오면 반드시 출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조건 이게 업무방해 고의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사실. 근데 노래방은 이제 일단은 웃고 즐기는 그런 오락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경찰관이 일단은 온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기피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업무가 방해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업무가 방해될 수밖에 없지만 이분이 처음부터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했는지는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그럼 누가 자꾸 이렇게 신고를 하는지부터 찾아내야겠네요. 그렇죠. 요거를 어떻게 찾아내야 되죠? 경찰에서는 분명히 알려주진 않을 텐데. 그렇죠. 뭐 만약에 그 전에도 술 파는 거 안다, 뭐 술 팔지 마라, 뭐 이런 사람이 있다거나. 근데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술을 판다고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는 수도 있어요. 이제 본인이 믿고 있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그건 또 허위라고 보긴 또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주변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거 어렵네요. 자, 그리고 신은섭님의 문자가 참 속상합니다. 저희 버스 기사들은 승객분들에게 매일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불쌍한 버스 기사들에게 갑질을 하나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물론 모든 승객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왜 우리가 갑질하면 직장 상사에게 직장 부하 직원들이 당하는 거 그리고 또 조금 나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스 기사분들은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렇죠. 불특정 다수인 승객들이 모두 다 갑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 뭔가 다는 아니지만 그들의 일부가 누군지 모를 불특정의 일부가 나에게 갑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 일인데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버스 와. 기사님은 그 많은 승객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분에게 함부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받들어 모셔야죠. 그럼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받들어 모셔야죠, 기사님들을.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은섭님을 비롯하여 우리 기사님들, 택시기사님, 버스기사님, 우리 승무원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리 동기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형사고소 얘기로 돌아가서 형사고소 사건에서 합의 등을 통해서 피해 회복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사고소를 통해서 이분이 이미 이제 업무방해나 뭐 허위사실 유포라던가 뭐 여러 가지 각종 뭐 아니면 또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이죠. 제가 좀 순간 헷갈렸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분이 고의 또는 뭐 당연히 고의로 손해배상을 그 손해를 입혔던 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엔 당연히 금전적으로나마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보통 문제가 되는 거는 내가 이제 식중독이나 또 이제 알러지 등으로 특정한 질환으로 해서 발생한 치료비, 약품비, 그다음에 뭐 입원비, 수술비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간호비, 그다음에 이제 일시손해, 그다음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도 뭐 어쨌든 증거 같은 것들을 입증할 증거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일단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까운 사정인데 이제 판사님도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이게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초기에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소송해야지, 내가 고소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뭐 합의하지 않아야지, 아니면 뭐 소송해도 뭐 해봐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서로 없거든요. 서로 이제 처음에 당황하거나 이런 일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보통 처음에 대화를 했을 때 이제 그 대화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일부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 녹음을 하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이제 먹었던 음식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이 문제가 되는 내용들에 대한 이제 뭐 메시지 서로 교환했던 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서 같이 목격했던 분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판사님도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이 진짜 맞는 게 친구들 싸움이면 야 쟤는 분명히 저럴 거야 이 심증만으로도 편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제가 그랬을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벌을 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증거 확보를 확실하게 해놓으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네,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사건들은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면 증거 확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증거 확보를 하도록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형사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의 녹음 또는 사진 자료, CCTV, 주변 사람들의 목격자들의 진술 녹음, 연락처 등을 확보하시고 또 이제 상대방과 주고받은 어떤 메시지 등들을 다 확보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